세준이가 내 아들이지? 그래요, 세준이는 당신 아들이에요. 왜? 왜 말 안 한 거야? 왜 혼자 낳고 혼자 키운 거야? 당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8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하지만 그녀가 끝내 숨기려는 마지막 비밀은 무엇일까요? 토요일 오전 법률 상담센터는 생각보다 붐볐어요. 저는 강도연, 34세 변호사예요.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죠.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무료 법률 상담 봉사를 하는 날이에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시간만큼은 꼭 지키려고 해요. 상담자 명단을 훑어봤어요. 김영수, 박민지, 윤지아. 윤지아. 심장이 한번 쿵했습니다. 아니에요. 흔한 이름이에요. 그냥 우연의 일치겠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명단을 덮었어요. 다음 상담자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들어온 여자는 8년 전 그 사람이었어요. 조금 야윈 얼굴, 예전보다 짧아진 머리.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똑같았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지아는 저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를 썼어요. 제 손은 책상 밑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죠. 지아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아이는 엄마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상담 내용이 임대료 문제라고 적혀 있네요. 네, 분식집을 운영하는데요.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2배로 올리겠다고. 지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죠. 저는 상담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그 아이에게로 갔습니다.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 거기에 매달린 반지, 빨간 큐빅이 박힌 은반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8년 전에 만들어준 거예요. 직접 디자인해서 주문 제작했던 그 반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저기,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세준아. 그 목걸이 누가 줬어?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맑은 눈동자가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엄마가 주셨어요. 소중한 거라고 하셨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아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죠. 분식집 주소 적어주시면 제가 임대 계약서 검토해서 연락드릴게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감정을 억누르느라 목이 쉬었죠.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주소를 적었어요. 세준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문을 나섰어요. 저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8년 동안 꽁꽁 얼려뒀던 감정이 한꺼번에 녹아내렸어요. 세준이, 그 아이의 나이, 생김새, 그리고 그 반지,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책상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복도로 뛰어나갔죠. 지아와 세준이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아야!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아가 돌아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8년 동안 어디 있었어?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화가 나는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냥 살았어요. 그냥이라고! 세준이는!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세준이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미안해요, 도연 씨. 문이 닫히기 직전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채로.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상담이 끝난 뒤 저는 책상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머릿속은 온통 지아와 세준이 생각뿐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상담 기록이 그대로 떠 있었죠. 주소란에 적힌 지안의 김밥이라는 가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세준이의 나이가 7살. 8년 전 지아가 사라진 시기와 너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에 매달린 빨간 큐빅 반지.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준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였어요. 설마.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도 챙기지 않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상담 기록에 적힌 주소를 불렀죠. 차가 달리는 내내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가게는 낡은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었어요. 지안의 김밥이라고 손글씨로 쓴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작은 테이블 몇 개가 보였고 한쪽 구석에는 세준이가 앉아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아이는 낡은 테이블에 공책을 펼쳐놓고 연필을 꾹꾹 눌러 쓰고 있었죠. 목에는 여전히 그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빨간 큐빅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제 발이 저절로 문을 밀었어요. 딸랑. 초라한 문종이 울렸습니다. 세준이가 고개를 들었지만 곧 다시 숙제에 집중했어요. 주방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죠. 잠시만요. 지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입구에 그대로 서서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잠시 후 앞치마를 두른 지아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왜 여기 온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지아는 세준이를 힐끗 쳐다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폐점 시간까지 기다리세요. 그때 얘기해요. 냉정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지아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고 세준이는 여전히 숙제에 열중했죠. 가끔 연필을 입에 물고 고민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제 아들일까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아가 준비 중 팻말을 문에 걸고 세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세준아, 위층 가서 잠깐 만화책 보고 있을래? 응. 엄마, 세준이는 고분고분 짐을 챙겨 좁은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아이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지아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사라지자 지아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뭐가 궁금한데요? 쌀쌀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세준이가 내 아들이지? 말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가가 빨개졌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하지만 지아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묻는 거예요? 대답 좀 해줘, 제발.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래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귓속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세준이는 당신 아들이에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왜? 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왜 말 안 한 거야? 왜 혼자 낳고 혼자 키운 거야? 당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지아도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당신 형수님이 왔었어요. 8년 전에 돈 들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당신한테 짐이 되지 말래요.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데 방해되니까 사라지래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형수님이 뭐라고? 저도 처음엔 화났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죠. 지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너무 달랐잖아요. 전 그냥 카페 알바생이었고, 당신은 명문대 나와서 로펌 들어갈 사람이었어요. 아이까지 생기면 진짜 당신 인생 망칠 것 같았어요.
그게 내가 결정할 문제야? 제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형수 맘대로 정한 거잖아. 나한텐 왜 말 안 하고? 무서웠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날 원망할까 봐. 그래서 그냥 사라졌어요. 고향 시골로 내려가서 세준이 낳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8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세준이의 첫 울음, 첫 걸음, 첫 말을 놓쳤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지아야, 다 지난 일이에요. 지아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우리도 잘 살 거예요. 잘 살긴 무슨.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임대료 문제로 법률 상담까지 받으러 온 주제에? 지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책임질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준이한테도 아빠라고 말할 거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안 돼요. 지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세준이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당신은 당신 인생 사세요. 내가 알게 됐는데 이젠 세준이 없는 인생 못 살아.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8년 동안 너무 많이 놓쳤어.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아. 그때였습니다. 계단 위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세준이었습니다. 아이는 계단을 내려와 지아 앞을 가로막았어요. 작은 어깨를 쫙 펴고 저를 노려봤죠. 눈빛은 떨렸지만 엄마를 지키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제 코끝이 찡했어요. 세준아, 엄마가 싫으면 가요. 아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세준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괴롭히는 거 아니야. 그냥 엄마랑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엄마 울잖아요. 세준이가 지아를 올려다봤습니다. 지아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괜찮아. 세준아, 엄마 안 우는데? 하지만 아이는 눈치챘죠.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놨어요. 임대료 문제 내가 무료로 맡을게. 그리고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난 포기 안 해 절대로. 지아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세준이를 봤습니다. 아이의 목에 걸린 반지가 또다시 눈에 들어왔죠. 제가 만든 사랑의 증표였던 그 반지가요. 세준아, 또 보자.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유리문 너머로 지아가 세준이를 꼭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수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죠. 지아와 세준이, 제 가족을 되찾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형 태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아와 세준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형은 제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형은 맥주 한 캔을 건네며 제 얼굴을 조용히 들여다봤어요. 형. 사실은요. 목이 메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천천히 말해봐. 형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8년 전 지아와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대학원 시절 만났던 지아, 서로 사랑했던 그때, 갑자기 연락이 끊긴 일, 그리고 며칠 전 상담실에서 재회한 이야기까지. 그런데 형, 지아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7살 세준이라는. 형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형수 박소희가 나타났어요.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도연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심장도 같이 떨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형수님, 저는 한서연 씨와의 약혼은 어떻게 할 건데요? 형수가 소파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약혼은 파기해야죠. 제 아들을 찾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형수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형수가 소리쳤습니다. 형이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소희야, 왜 그래? 태유 씨는 몰라요. 한서연 씨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대한그룹 회장이에요. 도연 씨가 지금 그 집안과 연결되면 우리 로펌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형수님, 지금 제 인생을 사업 도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이 형수의 팔을 잡았어요. 소희야, 그건 도연이가 결정할 문제야. 하지만 형수님, 저는 형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슴 속에서 의심 하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8년 전에 형수님이 지아를 만난 적 있으세요? 형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표정으로 충분했어요.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이 그랬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8년 전에 제가 그 여자를 만났어요. 형수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커리어에 방해될까봐 돈을 주고 사라지라고 했어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 인생을 형수님 마음대로 결정하신 거예요? 제 주먹이 떨렸어요. 소파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형이 형수를 노려봤어요. 소희야,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야. 미안해요 하지만 전 도연 씨를 위해서. 위에서요? 사무소 승계권 때문 아니었어요?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형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소희야, 이건 너무 심했어. 그날 밤 형의 집에서는 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형수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8년이에요. 8년 동안 지아는 혼자서 세준을 키웠습니다. 제가 아빠라는 것도 모른 채 자란 세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먹구름이 온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도 그랬어요.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아와 세준을 위해서라도 이제 제대로 된 아빠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아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임대료 문제를 해결한 서류를 들고요.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세준이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놓쳤던 8년을 채우겠다고, 세준에게 진짜 아빠가 되겠다고. 지아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 아직 경계가 남아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임대료 문제 해결됐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마워요, 도연 씨. 예.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요. 서연을 만난 건 약혼 파기를 결심한 다음 날이었어요. 미안해, 서연아.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서연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도연 오빠. 나도 알았어요. 오빠 요즘 표정 보면 누가 봐도 알겠던걸요.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나도 사실 부담스러웠거든요. 우리 그냥 좋은 선후배로 지내요. 서연의 쿨한 반응에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지아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예전처럼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제겐 희망이었습니다. 김밥 하나요? 아니요. 설거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그리고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는 매일 저녁 가게에 나타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청소도 했어요. 세준이는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점점 제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저 숙제 좀 도와주세요. 그래. 뭐가 어려워? 이 문제요. 분수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세준이의 공책을 들여다보며 설명해주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세준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질문해도 돼요? 그럼 뭐든지 물어봐. 아저씨가 우리 아빠 될 수 있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주방에서 지아가 그릇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눈에서 뜨거운 게 흘러내렸습니다. 세준아. 엄마가 요즘 많이 웃어요. 아저씨 오면요. 그래서 좋아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세준이한테 진실 말해도 될까? 주방에서 나온 지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아직은 안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아야. 제발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세준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돌아왔습니다. 세준아. 어디 다쳤어? 친구랑 놀다가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무릎이 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지아는 가게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망설이지 않고 세준이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가만히 있어. 아저씨가 소독해줄게. 약국에서 산 소독약과 밴드로 상처를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세준이는 아픈 내색도 하지 않고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아저씨 진짜 우리 아빠 같아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한테는 비밀인데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또 나려고 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이 아이 앞에서는 뒤에서 지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지아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우리는 가게 앞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10월의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고향 시골로 내려가서 세준이를 낳았어요.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견뎠죠.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요. 왜?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형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커리어 망치고 싶냐고. 당신 인생의 짐이 되고 싶냐고. 넌 내 짐이 아니었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지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정말로 짐이 될까봐. 당신이 날 원망하게 될까봐.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차갑게 식은 손을 잡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빼지도 않았어요. 침묵 속에서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그리움,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마음.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미래를 꿈꾸면서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저는 회의실에서 중요한 계약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들 앞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하던 중이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세준이었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쓰러졌어요. 세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금 어디야? 가게요. 엄마가 주방에서 갑자기. 더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던지다시피 하고 회의실을 뛰쳐나갔어요. 클라이언트들이 뭐라고 외쳤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게까지 차로 10분 거리를 5분 만에 달렸어요. 신호등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 손은 핸들을 쥔 채 부들부들 떨렸어요. 가게 문을 벌컥 열었을 때 세준이 지아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아야. 저는 지아를 안아 올렸어요.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세준이 제 옷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아저씨, 엄마 깨어날까요? 당연하지. 걱정 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세준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됐어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저는 지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차갑기만 한 손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지아를 따라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 루푸스 진단 받으신 지 얼마나 됐나요? 루푸스. 저는 멍하니 의사를 쳐다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의무 기록 보니까 3년 전에 진단 받으셨던데요.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과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 많이 악화됐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3년 전부터 아팠다고요? 지아는 왜 한마디도 안 한 거죠? 최소 2주는 입원하셔야 합니다. 약물 치료 들어가야 해요.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세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저씨, 엄마 괜찮아질 거죠? 응. 꼭 괜찮아질 거야. 저는 세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제 손이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아가 병실로 옮겨졌을 때 저는 바로 1인실 수속을 밟았어요. 간호사가 비용 때문에 재차 확인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아가 눈을 떴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도연 씨,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왜 아프다고 안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지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그 웃음 뒤에 비쳤어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있잖아.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해?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걱정. 당연히 걱정되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 이제는 내가 옆에 있잖아.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침 일찍 들러서 저녁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세준은 형 태웅과 형수가 돌봐주기로 했어요. 며칠 뒤 형수가 세준을 데리고 병원에 왔습니다. 세준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지아가 세준을 꼭 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형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수가 복도로 나가자는 손짓을 했어요. 저는 지아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따라 나갔습니다. 도연 씨, 형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까 제가 실수로 세준이한테 말했어요. 뭐려? 내 아빠가 낫게 해줄 거라고.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세준이가 물어봤어요. 아빠가 누구냐고. 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갔어요. 세준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도연 씨,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세준을 다시 병원으로 불렀어요. 세 사람이 함께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준아,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가 아니.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세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린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아저씨가 제 진짜 아빠예요? 그래, 미안해 이제야 말하게 돼서. 세준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지아도 긴장한 얼굴로 세준을 바라봤어요. 그때 세준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세준이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세준을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늦어서 미안해 이제 절대 안 떠나. 진짜요? 응. 약속해. 지아가 우리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로 포개졌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형수의 모습이 보였어요. 형수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저는 세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늦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아가 퇴원하던 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세준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저는 휠체어를 밀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아빠! 우리 집 판 거지? 세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뜨거워졌어요. 아빠.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렸습니다. 응. 집 가는 거야.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지아가 돌아갈 집은 여전히 그 좁은 원룸이었거든요. 계단도 가파르고 채광도 안 좋은 곳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아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옆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도연 씨, 괜찮아요. 집에서 잘 쉴게요. 집 말인데.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지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담 갖지 말아요. 그냥 세준이도 방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차를 몰았습니다. 원룸이 아닌 다른 곳으로요. 병원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2층 주택이었습니다. 작은 마당도 있었어요.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죠. 차에서 내린 지아가 집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도연 씨, 이건 계약했어요. 병원도 가깝고 세준이 학교도 버스로 한 번이면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지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세준이가 계단을 올라가며 소리쳤어요. 와! 아빠!
여기 진짜 우리 집이야? 그래. 우리 집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아가 집에서 쉬는 동안 저는 가게 일을 정리했습니다. 언니, 제가 낮 시간 맡을게요.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으로 고용했어요. 지아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거든요. 저녁이면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는데 세준이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잘 그렸다. 세준아. 선생님이 가족 그릴에서 그렸어요. 이게 아빠, 이게 엄마, 이게 나. 세준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지아가 제 손을 슬쩍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그녀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우리 가족인데 뭐. 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주말이었습니다. 형 사무실에서 세준이 생일 파티가 열렸어요. 8번째 생일이었죠. 형수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지아 씨 정말 미안했어요. 형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 잘 지내요. 우리 가족이니까. 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세준이가 케이크 초를 불며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지아를 봤어요. 그녀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시작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세준이와 함께 준비한 작은 이벤트를 실행에 옮겼어요.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지아가 좋아하는 벚꽃나무 아래였죠. 엄마, 여기 앉아. 세준이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지아가 웃으며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너희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지아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년 전에 못했던 말 지금 해도 될까요? 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저랑 결혼해주세요. 평생 당신과 세준이를 지킬게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8년 전과 똑같은 디자인의 은반지였어요.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준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호, 우리 진짜 가족이다. 저는 지아를 안았어요.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어요. 가까운 지인들만 모였습니다. 세준이가 링보이로 나섰어요. 꼬마 턱시도가 귀여웠죠.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서약했습니다. 저도요. 지아가 대답했어요. 형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는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제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신혼여행 대신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났어요. 바닷가였습니다. 세준이가 모래성을 쌓았죠. 아빠, 엄마, 이리 와봐요. 우리는 손을 잡고 세준이에게 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지아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이에요. 저는 대답했어요. 세준이가 우리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우리는 웃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함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멀리 돌아왔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늦었지만 진심은 통했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언제나 늦지 않았으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